네, 다시 봅시다. 여기까지는 상대 연령이에요. 상대 연령은 순서 찾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정확하게 몇 년 된 지층이다. 이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들과 함께 사용해야 되는 보완적인 방법이 뭐냐? 정확한 연령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전부는 아니지만 몇 군데가 좀 있긴 하다. 요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절대 연령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절대 연령 측정법은 누가 가능하냐? 전부는 아니라 그랬죠. 화성암하고 변성암이 가능합니다. 누구는 절대로 불가능하냐? 해적암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용하게 되어 있냐면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방사성 동위원소가 뭔지 알아야죠. 방사성 동위원소를 얘기하려면 잠깐 일부 물리적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통합과학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원자라는 애들은 가운데에 뭐 들어있슈? 원자, 핵 들어있고요. 주변에 누구 돌아다니고 있죠? 전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전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핵 얘기를 좀 합시다. 이 핵이라는 거 속에 보시면 누구랑 누가 더 들어가 있죠? 양성자라는 애랑 중성자라는 애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게 무슨 원자인지 종류를 결정해 주는 건 누구죠? 네, 양성자가 원자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저 양성자 개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냐면 이걸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 양성자 수가 6개 있으면 그걸 원자 번호 몇 번? 6번인 탄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양성자가 7개면은 원자 번호 몇 번? 7번인 질소라고 부르는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종류를 결정하는 애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예, 이거면 됩니다. 문제는 이 중성자인데요. 중성자는 왜 들어가 있을까? 이게 양성자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본드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왜냐면 양성자들은 전부 무슨 극을 띠냐면 플러스 극을 띠기 때문에 붙어요. 서로를 밀어요. 밀어내는 게 맞단 말이야. 서로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중성자라는 매개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강한 상호 작용력이라는 이름의 힘이 생겨납니다. 혹은 줄여서 강한 핵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강한 핵력이라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양성자끼리 서로 밀치려는 힘을 무시하고 결합을 시켜놓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양성자와 그 수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양성자가 6개면 걔네들을 매개해줘야 되니까 중성자도 대충 몇 개 정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6개 정도 있으면 걔네들 사이를 대충 매개해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밀쳐내려는 힘이 강한 이 중성자도 더 조금 필요할까? 더 많이 필요해질까? 더 많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양성자 수와 비슷한 정도에서 양성자 수가 너무 많다 싶으면은 최대 1.5배까지 들어가요. 최대 1.5배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요. 수소예요. 여러분, 수소는 양성자가 몇 개일까? 1번이니까 한 개란 뜻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으니 중성자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성자를 이어줘야 되는데 어차피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중성자가 필요 없고요.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의 99% 정도는 양성자 속에 중성자가 안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가보시죠. 가끔가다 수소 중에서는 양성자뿐 아니라 누구까지 붙어있는 경우가 있냐면 중성자까지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중수소라고 부릅니다만 사실 그냥 수소긴 수소예요.
대신 중성자가 추가로 붙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중성자가 2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삼중수소라고 구별을 위해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양성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성자가 더 많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애들은 오히려 핵이 불안정해져요. 오히려 핵이 불안정해져요. 마치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 여러분 종이랑 종이 사이에 풀로 붙일 수 있죠. 근데 적당량의 풀을 붙여갖고 묻히면 어때요? 잘 붙어있죠. 근데 내가 종이 2장 붙일 건데 여기다가 너네 그 풀 중에서 물풀 있죠. 물풀을 거의 짜내듯이 이런 다음에 갖다 대면 어때요? 흘러내리죠. 주르륵 하고 흘러내리죠. 오히려 잘 붙어요? 오히려 잘 안 붙어요? 예, 중성자 수도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불안정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실제로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좀 전에 원래 탄소 얘기하던 중이었는데 탄소는 양성자 6개에 중성자가 원래 몇 개면 된다고요? 6개면 된다라고 했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중성자 8개 달린 탄소가 가끔 있어요. 그럼 그 탄소는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불안정하겠죠.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 스스로 원자 핵이 쪼개집니다. 이런 핵 붕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탄소가 쪼개지면 참고로 뭐가 되냐면 베릴륨과 붕소로 쪼개져요. 막 이런 식으로 원자 핵이 스스로 뭐 되기 시작한다?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라 그래요. 이런 경우들을. 네. 원자 핵이 전부는 아니지만 원자 핵 중에서 중성자 수가 너무 많거나 이 중성자 수의 차이로 인해서 안정돼졌어요? 오히려 불안정해졌어요? 불안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 하기 시작한다? 핵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애들인데 이 경우 얘네들이 쪼개지면서 그냥 툭 쪼개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막 튀어나오냐? 방사선이 막 나와요. 예, 이렇게 방사선을 내뿜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 지구 내부의 멘틀이나 핵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맞죠? 그 뜨거워진 이유도 이때 얘네들이 내뿜는 방사능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방사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나오는 것 자체는 그렇다 칠게요. 나오는 것 자체는 그렇다 치는데 이게 쪼개지면 원래 있던 원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른 원자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원자로 바뀌어버리는 게 문제인데 이 바뀌는 속도를 이용해가지고 나이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퇴적암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여러분 퇴적암이란 건 어떻게 만들어져요? 한 가지 돌이 한 군데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진 돌 조각들이 모이는 거야. 모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진 건 예를 들어 1억 년 전 돌이야. 여기서 만들어진 건 2억 년 전 돌이야. 그게 조각들이 여기 모였어. 그럼 내가 이걸 방사능 측정을 해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 부분에서 1억 년 나오고 이 부분에서 2억 년 나오고 막 제각각으로 나오겠죠. 원암이라 그럽니다. 근원이 되는 암석의 나이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퇴적암에서는 퇴적암 형성 시기를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화성암이나 변성암은 뭐예요? 많은 열과 압력을 통해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퇴적암은 쓸 수가 없다. 퇴적암은 원래 있던 근원 암석의 나이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퇴적암 시기는 이걸로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되실까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네, 요것들의 활용 원리는 반감기라는 개념의 존재입니다. 반감기는 무엇이냐? 동위원소들이 붕괴되기 전 암석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붕괴 후 다른 성분으로 바뀌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붕괴 전 암석 성분이 100%였을 거고요. 붕괴 후 성분은 0이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00% 그대로예요?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고 이게 새로운 암석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재료들로 바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게 한 70%가 됐다라고 한다면 붕괴 후 성분이 몇 %가 발견이 돼야 돼요? 30% 성분이 발견되는 시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얘는 감소할 것이고 얘는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야. 붕괴전 암석 성분이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항상 균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절반 되는 시간입니다. 절반 되는 시간이 항상 균일하게 나타나요. 이 점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암석을 분석해 봤어. 그랬더니 원암이 25%가 나왔다라고 할게요. 원암 몇 퍼센트 나왔다? 25% 나왔어요. 그럼 100%부터 시작해서 절반 되는 거 한 번 했죠? 그럼 50 됐을 텐데 다시 한 번 절반 돼서 25 된 거잖아요. 그러면 반감기라는 기간이 몇 번 지났다는 뜻이야? 2번 지났다는 뜻인데 반감기가 예를 들어 6,000년짜리 암석이라고 할게요. 대략적으로 보면 탄소가 5,730년이라서 대충 이게 6,000년이 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탄소가 25% 남았어요라는 것은 이 지층 만들어진 지 얼마나 지났다? 1만 2,000년 지났습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내용은 이게 답니다. 여기서 그나마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반감기가 일정하게 나타나냐일 거예요. 왜냐면 18개가 있었다라고 봐요. 동글. 이 중에서 4개가 새로운 원자로 바뀌었다라고 합시다. XX. 자, 그러면 이 4개가 변화되는데 좀 전 치면 6,000년이 걸렸다는 얘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기에 얼핏 생각하기에 4개당 6,000년이니까 나머지 4개 없어지는데도 6,000년이겠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반감기라 그랬죠. 남아있는 애의 절반이 사라지는데 6,000년이라는 거야. 그럼 다음번 6,000년은 4개 변화가 아니라 몇 개 변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2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얘는 2개 변화되는데 6,000년이 걸리는 거야. 그럼 그 다음 6,000년은 몇 개밖에 못 바꿔요? 1개밖에 못 바꿔요. 즉 일정 개수로 줄어드는 방식이 아니라 퍼센트로 줄어드는 방식이야. 무조건 50%, 그 다음에 50%면 25%, 그 다음에 50%면 12.5%, 그 다음에 50%면 6.25%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왜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지금은 그냥 무시합니다. 왜냐면 이 반감기가 균일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화학 2에서 배웁니다. 이건 화학 2고 그것도 거의 후반부 내용에서 배워서 학교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게 2학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수능 준비할 때쯤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수업도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오른쪽 거부터 없어지는 걸로 말했지만 실제로 변화될 때 한쪽 구석부터 없어질까? 중간 사이사이에서 없어지기 시작할까? 사이사이부터 없어지잖아요. 맞죠? 그럼 봐봐요. 최초 반감을 시작하기 전 기준으로 보자면 어느 하나의 입자는 주변 입자들과 상하, 좌우, 앞뒤 모든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변화내가 섞이게 되면은 자, 어떤 입자 입장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애가 좌우, 상하가 없어졌죠. 근데 대각선 방향의 일부는 남았겠지만 방향 중에 절반 정도는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호작용량 자체가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게 돼서 속도가 절반이 되는 식이에요. 그리고 또 X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애가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더 느려지는 거예요. 즉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 속도는 느려지게 되고 그 점을 활용해 봤을 때 절반이 되는데 필요한 기간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줄어드는 걸 기준하면 안 되고요. 반이 줄어드는 거, 비율이 줄어드는 걸 가지고서 여러분 설명하시는 거, 이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요? 네, 그래서 반감기를 이용한 상황을 구지식으로 말하자면 원소가 근원 원소가 남은 비율은 2분의 1에 대한 n제곱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공식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요. 이 n이라는 건 반감기 횟수를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근원 원소가 8분의 1 남았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 반감기 몇 번 지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3번 지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공식이라고 할 것 자체도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걸 이용하시는 게 연령 측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53페이지 아래쪽에 봐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쓸만한 반감기들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여기서 하나는 외우세요. 누구냐면 바로 탄소입니다. 누구냐면 탄소입니다. 탄소 같은 경우는 문제로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또한 탄소 자체를 아예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 탄소냐면, 왜 하필 탄소냐면 탄소가 반감기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어때요? 짧은 편이죠.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하기가 제일 쓸모가 많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거기 지금 세 번째 줄에 토륨 있죠. 토륨 반감기를 이용해서 우리 뭐 지층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 반감기 몇 억 년이에요? 141억 년 정도 나와요. 141억 년이라고요? 이거 지구 나이보다 몇 배나 많은 값이에요? 거의 3배 값입니다. 3배가 넘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저걸 가지고서 반감기 분석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저런 걸로는 연령 순서 측정하고 막 하는데 오히려 곤란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탄소는 반감기가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한 6.25% 남았어요 하면 아 반감기 몇 번 지났겠구나 이런 거 해석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 비교적 짧은 애가 탄소라서 탄소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거기 봐보시면 탄소 왼쪽 위에 12가 아니라 14라 써있죠. 저게 동위원소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저기에 원래 12가 들어가야 돼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12개 있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14라고 써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성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라는 뜻이며 이거 위에 있는 다른 원자들도 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다른 애들도 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들이 써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좀 볼만한 것들 우라늄 238이라 써있죠. 우라늄 평범한 우라늄은 235거든요. 그럼 이것도 중성자가 3개나 많다는 뜻인 거고요. 거기 칼륨 보시면 K40이라 써있는데 평범한 칼륨은 저게 39로 나와야 되거든요. 저런 것들이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 동위원소가 붕괴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참고로 칼륨 같은 경우는 정상 칼륨도 방사능을 뿜습니다. 정상 칼륨도 방사능을 뿜어요. 그래서 아마 어디선가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식품 중에서 방사능 수치가 제일 높게 나오는 식품. 소세지? 갑자기 소세지?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일본 수입산 말고 그냥 평범한 음식 중에서 일본 거는 이미 망한 거고요. 내가 봤을 때 그냥 망했고요. 저긴 이미 끝났어. 메르치? 걔 칼륨이 아니라 칼슘. 걔 칼슘이 풍부하죠. 칼륨이 제일 풍부한 음식이 뭐냐면 여러분들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평소에 방사능을 사용할 사건들이 있을 때 그걸 바나나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과학 논문에도 있어요. 논문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저 흉부 엑스레이 사진 한번 찍었어요. 엑스레이 사진 한번 찍는 거는 약 여러분 40바나나입니다. 바나나 40개 먹는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40바나나, 40바나나. 여러분, 칼륨이 풍부한 돌이 있습니다. 누굴까?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이 뭐냐면 우리 강원도가 통째로 화강암지대거든요. 강원도가 통째로 화강암지대거든요. 우리 강원도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항상 120바나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약 120바나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120마리의 100마리가 아니죠. 120개의 바나나가 날 둘러싸고 있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는데 40바나나면 이거 우습죠. 참고로 그래 일본산 얘기 나왔잖아요. 물론 그거를 우리가 한국에서 먹을 일은 없습니다만 그 일본 후쿠시마 지대 거기서 쌀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본 여행을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간 이유긴 한데 그 쌀이 일본에서 편의점 쪽 도시락 같은 거 일본 하면 편의점 도시락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쪽에 이제 많이 퍼져 있대요. 대부분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바나나로 치자면은 편의점 도시락 하나 기준으로 약 400바나나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400바나나면은 뭐 클까 작을까? 솔직히 애매해요. 솔직히 애매합니다. 우리 120바나나 속에서 살고 있는데 400바나나 애매한데 약간 그렇긴 한데 어쨌든 확률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정도입니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전 터졌잖아요. 그 터진 원자력 발전소로 직접 들어갔다라고 치죠.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의 느낌일까요? 그게 약 2억 3천 바나나입니다. 2억 3천 개의 바나나에 둘러싸여 있는 수준이다. 여러분 바나나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험해. 뭐 어쨌든 얘네들이 이렇게 방사능 뿜으면서 하는 애들이 이런 불안정한 동위 원소들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마다 무조건 절반이 된다는 점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반감기 이용 문제 하나 정도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페이지 어디 봐보실 거냐면요. 어디 봅시다. 문제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223번 58쪽에 223번 보겠습니다. 58쪽에 223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방사성 원소 A, B, C 세 가지의 붕괴 곡선을 보여준답니다. 붕괴 곡선이라는 게 원래 근원되는 원소가 얼마나 남았는지 비율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A를 봐봐요. 보니까 대충 50% 되는데 0.5억 년 걸리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자, 반감기가 짧다는 얘기입니다. B 같은 경우는 1억 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왔네요. 반감기가 좀 더 기네요. C 같은 경우는 약 2억 년 정도 나오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A, B, C 원소의 반감기 횟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지층의 연령 구하는데 써먹을 수 있다는 게 확인됐죠. 자, 1번부터 이 중에 반감기는 A가 제일 짧으냐 했는데 방금 확인해봐야 되면 제일 짧은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원소. 이 자원소는 원래 있던 애를 엄마 원소라고 해서 모 원소라고 하고 나중에 생긴 원소를 자원소, 아들 원소다 해서 자원소라고 보통 얘기를 할 때 고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자원소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따져보면 C가 제일 빠르냐 했는데 새로운 게 만들어지려면 반감이 먼저 돼야죠. 반감 빠른 애가 만들어지는 것도 빠르겠죠. 즉 이거 A라고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B가 처음량의 4분의 1이 되는데 4분의 1이면 반감 몇 번 됐다? 반감 2번 됐다는 얘기겠고 그런 게 3억 년 걸리냐? 아니죠. 얘 반감이 1억이었으니까 2번이면 2억 년밖에 안 되겠지요. 다음 네 번째, 절대 연령 6억 년짜리 암석 속에 C의 양은 처음 양의 12.5%가 남았을까요? 했는데 어디 보자. C가 반감기가 어디야? 2억이죠. 그럼 2억이 3번 지나야 6억이잖아요. 맞죠? 즉 반감 3번이니까 한 번은 50%, 두 번은 25%, 세 번은 12.5%겠죠. 정확히 맞네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4억 년의 시간이 지난다면 모원소 분의 자원소 비율을 해보면 C가 B의 5배냐라고 물어봤는데 계산해보면 되겠죠. 먼저 B는 4억 년이면 반감 몇 번 되는 거예요? 4번 되는 거죠. 반감이 4번 되는 거라고요. 4번 되면은 자 50%, 25%, 12.5%, 6.25%죠. 6.25분의 자원소는 나머지 애들이 바뀐 애들이 이제 자원소잖아요. 그럼 얘는 몇이라고 해야 되면 돼요? 93.75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누구야? B에 대한 얘기야. 자, 근데 C는요. 4억 년 후라고 했으니까 반감기 몇 번 지나요? 2번 지났죠. 그러면 50%, 25%니까 25분의 몇이 돼요? 75가 되겠죠. 이게 지금 5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5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요거 약분하면 3인 거야. 뭐 뻔히 나오고요. 요거 약분 되나요? 약분이? 왜 안 돼, 임마? 되죠? 왜 멀미가 나? 갑자기 왜 멀미가 나? 몇이야? 15죠, 15. 예. 이거 16분의 1이고, 요게 16분의 15잖아. 1분의 15. 이게 15죠. 15입니다. 5배 맞니? 네. 정확하군요. 아니다. 거꾸로네요. C가 B에라고 아니라 B가 C에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거꾸로 써있네요. 5배인 건 맞긴 맞죠. 예, 하지만 5번 틀렸다. 거꾸로 써있다. 자, 6번. 만약 여러분 선사시대의 유물을 측정해 볼 거라고 한다면 제일 적합한 건 C일 것 같냐라고 했는데 C는 반감기가 지금 어때요? 너무 길죠? 우리 반감기 긴 게 쓸모있다 그랬어요? 짧은 게 쓸모있다 그랬어요? 짧은 거. 아까 토륨 같은 경우 140억 년이 넘다 보니까 우리 지구 역사보다 길어서 쓸모가 별로 없다라고 했었죠. 짧은 게 좋다라고 했어요. 선사시대면 특히나 오래된 이야기야. 지구 역사로 치면 최근의 이야기야. 더 짧아야 되겠죠. 가능한 짧아야 되겠죠. 그럼 A가 제일 좋겠다.
6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4번 두 개 보실 수 있고요. 전반적인 그래도 설명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확인 괜찮을까요? 네, 나머지 문제들은 풀어 오시는 걸로 숙제 드리도록 하고요. 60페이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지구과학에서 지구 자체, 즉 직권에 대한 내용 마지막 파트입니다. 9강입니다. 일부 학교는 이 9강까지가 시험범위 들어가실 거예요. 9강입니다. 지질시대의 환경과 그리고 생물이라는 단원인데 솔직히 내가 지금 이걸 수업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 내용 보시면 쓱 한번 2페이지 한번 살펴봐 보세요. 이 내용 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100% 통합과학 내용입니다. 이거 100% 통합과학 내용에 겹치는 내용이에요. 100% 겹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과거 시대, 지금 인류가 탄생하기 더 이전 시대에 뭔 일이 있었는지 화석 가지고 분석했던 거라든지 분석돼 본 결과 고생되는 어떤 환경이었다든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통합과학하고 100% 겹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분석 자료들이 뭐가 있는가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파트죠. 첫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무엇을 이용하는 거다? 네, 화석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화석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화석이라 부르려면 두 가지 조건에 맞아야지만 우리는 화석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 무슨 조건이었죠? 화석이라 부를 수 있는 조건. 첫째, 생성 시기가 어느 시대여야 돼요? 인류 탄생 이전 시대여야 되죠. 그 인류 탄생 이전 시대를 제목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지질 시대라고 합니다. 참고로 인류 탄생 이후는 지질 시대를 부르지 않고 뭐라 불러요? 역사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둘의 차이가 뭔데요? 역사, 이룰 역자에 사, 기록 사자거든요. 인간 탄생 이후에는 뭐를 만들어요? 기록을 남기게 되죠. 하다못해 동굴 벽화라도 뭐라도 남긴단 말이야. 그 기록이 있는 시대라는 뜻이 역사 시대예요. 그럼 지질 시대는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 기록이 없죠. 그래서 제목이 지질 시대예요. 어떻게 알아본다? 땅 파서 알아보라고. 지질, 땅 파서 알아봐야 되는 시대라고 해서 지질 시대입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예요. 여러분 고생대에 만들어진 현무암을 가져오고 화석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현무암이 뭔데? 그냥 돌이죠. 이걸 화석이라 할 수는 없죠. 뭐여야 돼요? 대상. 화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뭐여야 돼요? 지질시대 때 만들어진 생물의 흔적입니다. 생물의 흔적입니다. 자, 여기서 흔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뼈다구, 이건 당연히 화석인 거 다 알죠. 그럼 발자국은요? 이것도 화석입니다. 생물 본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생물이 남긴 흔적은 다 화석입니다. 예를 들어 공룡이 살던 집터, 둥지를 지었는데 둥지 형태 같은 게 남아있어. 그럼 이것도 화석일까 아닐까? 그것도 화석이 맞습니다. 생물 본인이 아니셔도 돼요. 생물이 살면서 만들어낸 흔적들을 다 화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신 최근에 만들어진 건 의미가 없다. 지질시대에 만들어진 거여야 한다. 였습니다. 자, 다음. 이러한 화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 얘기인 거고요. 생성 조건은 또 다른 얘기죠. 어떤 애들이 화석이 만들어지기 쉽다. 생성, 만들어지기 쉬운 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화석이 될 가능성은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낮아요? 확률이 낮아요. 그럼 확률이 낮은데 확률을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하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확률 자체는 고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나마 화석이 생길까? 시행을 많이 하면 되죠. 시행 횟수를 늘리면 되죠. 주사위에 6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내가 이겨요. 근데 한 번 던져서 이길 확률은 6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나에게 1억 번 던질 기회가 있으면 한 번만이라도 성공하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도 6분의 1일까요? 아니죠. 왜? 1억 번 중에 딱 한 번만 6이 나오면 되는 거란 말이니까. 한 번만 나오면 돼요. 그럼 실패 확률을 싹 제거해야 되잖아요. 네, 6분의 5에 1억 제곱이죠. 이만큼을 제거하면은 싸그리다 나의 성공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럼 성공 확률은 사실상 몇이야?
거의 100%죠. 거의 100%죠. 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생성 조건 첫 번째. 개체 수가 적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 많다예요. 수가 많으면 화석이 될 가능성도 결국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그렇지요. 어쨌건 저쨌건 발자국이 남고 뭐가 남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몸 본체가 남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긴 하단 말이야. 근데 몸이 전부 물렁물렁한 아메바 같은 놈이야. 세균 같은 놈이야. 화석이 되기 어렵겠죠. 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땅 속에 있더라도 형태가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몸에 단단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입니다. 자,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 그건 이제 만들어진 다음 얘기입니다. 일단 만들어지기부터 합시다. 자, 화석이 되려고 생물들의 수도 많고 몸에 딱딱한 부분도 있고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땅 위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균 때문에 썩어버리죠. 이게 썩으면 돼? 안 돼요. 빨리빨리 땅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땅에 빠르게 땅에 묻혀야 됩니다. 빠른 매몰입니다. 뭐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든지 화산재에 덮이든지 뭐가 됐든 좋으니까 얼른 땅에 묻히셔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 땅에 묻혔다고 무조건 화석이 되나요? 아니죠. 화석이 되는 나름의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이 과정을 5글자로 불렀어요. 화석, 화작용 이라는 과정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 화석화작용 순서는 또 알려드리도록 좀 이따가는 아니고요. 다음 시간이니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5번째입니다. 이제 여기서 알았어. 세민아 드디어 말할 기회가 왔어. 지각 변동. 그렇죠. 지각 변동 받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야? 내가 기껏 화석이 됐어. 그래갖고 나의 뼈다구를 2억 년 전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생겼다 하고 있었는데 밑에서 화산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기껏 만들어진 화석이 녹아버리죠.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만들어진 생성 이후에는 더 이상 지각 변동을 받으시면 된다 안 된다? 받지 않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4가지는 만들어지는 조건이었다면 뒤에 얘는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될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5가지 전부 다 이렇게 해야지 화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석이라 하는데 이 화석은 크게 2종류 화석이 있었다. 무슨 화석과 무슨 화석이 있었다? 표준과 시상화석이 있었으며 앞에서도 표준화석 잠깐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이게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화석이다를 설명하는 거였었고요. 시상화석은 어떤 주변 환경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화석이었었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솔직히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100% 그대로라 가지고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꼼꼼하게 여러분 읽어보시고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60, 61페이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예습을 해오십시오. 다음번에 최대한 빠르게 탁탁탁 해서 넘어가서 2단원 기상 파트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네, 과제는 일단 59페이지까지는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끝!